때는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청송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30 초반의 젊은 과부 화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남편을 열병으로 여의고 홀로 된 지 어느덧 3년이었습니다. 화영의 본명은 김화영. 어려서부터 남다른 생활력과 부지런함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동네 어른들은 저 아이는 쇠도 씹어 먹겠다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에 이웃 마을의 성실한 농사꾼 박서방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나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한 사내였습니다. 부부의 금실은 원앙새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밭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소. 이리 와서 좀 쉬시오. 서방님이야말로 종일 땡볕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서 진지 드세요. 이렇듯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던 부부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화영이 30이 되던 해 남편 박서방이 원인 모를 열병에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착한 부부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는고. 화영이 저 아이 팔자도 참 기구하지? 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갈꼬. 하지만 화영은 슬픔에 주저앉아 있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눈물을 삼키며 논밭을 돌보고 꿋꿋하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벅찼기에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 순이와 함께 냇맞이기 논밭을 억척스럽게 일구며 살았습니다. 순이는 25살의 여인으로 그녀 역시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배 시집을 갔다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 못 이겨 한 달 만에 소방 맞고 쫓겨난 신세였지요. 아들을 잡아먹을 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친정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아 떠돌던 그녀를 화영의 친정어머니가 거두었고 화영이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순이는 이제 마님 한 분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 순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다. 서로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보자꾸나.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자매처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나 남의 집에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화영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화영이 좀 보게. 웬만한 사내대장부보다 낫다니까. 그러게 말이오. 저리 악착같이 산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 그런데 그해 봄은 유난히 변덕스러웠습니다.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무렵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본격적인 밭갈이 준비로 분주할 때였습니다. 그날 새벽 화영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때 아닌 폭설이 밤새 내려온 마을을 하얀 눈으로 뒤덮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봄에 이토록 많은 눈이 내린 것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밭이 전부 눈에 파묻혔습니다. 순이도 잠옷바람으로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러다간 봄 농사 다 망치게 생겼구나. 화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 덮인 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농사꾼에게 농사 시기를 놓치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농사꾼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왜 이런 병고를 내리시는가. 올해는 필시 흉년이 될 징조로구나. 큰일이야. 큰일. 그러나 신기하게도 눈이 내린 지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바람이 바뀌었다. 어서 나와 보거라. 따뜻한 바람이 불자 산더미 같던 눈은 봄눈 녹듯 순식간에 녹아내려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님, 보십시오.
눈이 다 녹았습니다요. 이제 서둘러 밭을 갈아야겠습니다. 그래, 남들보다 이미 늦었으니 2배로 서둘러야겠구나. 온 마을이 다시 밭갈이 준비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쟁기를 손질하고 씨앗을 고르는 손길들이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화영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이를 어쩐다. 우리 집에 소가 없지 않느냐. 마님, 걱정 마십시오. 작년처럼 이웃집에서 잠시 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 어서 가서 소를 빌려와야겠구나. 화영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에서 소를 가진 집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첫째는 마을 이장인 김진사댁 소를 3마리나 기르는 부자였지만 인심이 짜기로 유명해 곡식을 꿔줄지언정 소는 절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최 부자 댁 소를 2마리나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소를 빌려준 뒤 소가 병이 났다며 트집을 잡아 크게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윗마을 박첨지 대구 인심은 후했지만 거리가 멀어 소를 끌고 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끝자락에 사는 황영감 댁이 있었습니다. 소는 2마리나 있었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음흉하기로 소문나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길 꺼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윗마을 박첨지 댁에 가보거라. 나는 아랫마을 김진사 댁과 최부자 댁에 가볼 테니. 예, 마님. 꼭 소를 빌려오겠습니다. 2 사람은 각자 길을 나섰습니다. 화영은 정성껏 빚은 막걸리 1병과 떡 몇 개를 보자기에 싸들고 김진사 댁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진사 어르신, 저 화영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웬 과부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구는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밭갈이를 해야 하는데 소를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후한 사례는 잊지 않겠습니다. 쯧쯧, 우리 집도 할 일이 태산인데 남의 집소까지 빌려줄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보게. 문전박대를 당한 화영은 씁쓸한 마음을 안고 최부자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자 어르신, 계십니까? 저 화영이옵니다. 오, 화영이 아니냐? 무슨 일로 왔는고? 다름이 아니오라, 밭갈이 때문에 소를 며칠만. 허, 미안해서 어쩌나. 작년에 자네 집에 다녀온 뒤로 우리 소 1마리가 시름시름 앓아서 말이야. 올해는 빌려주기 어렵겠네? 화영은 그것이 핑계임을 알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이 역시 윗마을 박첨지 댁에서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 됐구나. 그런데 우리 집 소 1마리는 어제 막 송아지를 낳아서 힘을 쓸 수가 없고 다른 1마리는 내일장에 내다 팔기로 해서 말이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2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마님, 저는 허탕만 찼습니다요. 나도 마찬가지다. 다들 자기들 밭갈기 바쁘다며 핑계를 대더구나. 2 사람은 마주보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제 남은 곳은 황영감 댁밖에 없는 듯하옵니다. 그 말을 듣자 화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차라리 논밭을 묵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감탱이에게 아쉬운 소리는 못하겠다. 황영감, 본명은 황덕수. 젊어서부터 음흉하고 게을러 마을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20살에 장가를 들었으나 아내가 그의 못된 성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후로 쭉 호라비로 지냈습니다. 특히 젊은 여인을 보면 음흉한 눈빛으로 훑어본다 하여 보목눈이 영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었지요. 젊은 안악들이 소를 빌리러 찾아오면 온갖 음흉한 수작을 부리기로 유명했습니다. 작년에도 화영이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할 뻔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허, 화영이 아니냐? 과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는가?
이 늙은이가 가끔 찾아가서 말동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영감이 기름진 손을 뻗치려 하자 화영은 질색하며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마님,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지 않사옵니까? 제가 가서 한번 사정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 그 영감이 무슨 짓을 할지 뻔히 아는데 어찌 너를 보낸단 말이냐? 마님, 걱정 마십시오. 영감도 사람인데 간곡히 부탁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순이는 화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걸리 한 병을 챙겨 들고 황 영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황 영감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지고 대문은 삐걱거렸지만 마당 한쪽 외양간만큼은 튼튼했고 그 안에는 살찐 황소 2마리가 한가롭게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계십니까? 누구냐? 황 영감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순이를 보자 영감의 오목한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화영인의 몸종순이 아닌?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다 찾아왔는고? 예, 영감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보아하니 소를 빌리러 왔구나. 영감은 빙글거리며 순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닭가리를 해야 하는데 소가 없어서요. 며칠만 빌려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약소하지만 막걸리도 가져왔습니다. 쯧쯧, 가여운 것들. 여자 둘이서 농사짓기가 오죽 힘들겠느냐. 안 됐구나, 안 됐어. 영감은 동정하는 척 말하면서도 소를 빌려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대신 순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이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아직 혼자인 게냐? 영감님, 그게 무슨 상관이시옵니까? 어서 손. 성미도 급하긴. 소를 빌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 내 방에 들어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이야기나 나누자꾸나. 어찌 이러십니까? 이 손 놓으십시오, 영감님. 순이가 손을 뿌리치고 물러서자 영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거면 손은 못 빌려준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려무나. 영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른 집에서는 다 거절당했습니다. 영감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요. 희망이라. 그래, 내가 희망이지.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영감은 다시 순이에게 다가섰고 순이는 결국 영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영감탱이. 필시 천벌을 받을 깹니다. 순이는 씩씩거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늙은이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밭가리를 끝내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지만 화영의 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화영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영은 순이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순이야, 이러다가는 올해 농사 다 망치고 우리 둘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마님, 제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미 마을 집집마다 다 돌아보지 않았느냐? 화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두 눈 딱 감고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느냐? 순이는 화영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설마 저더러 황 영감에게. 내가 잠시만 참아주면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주고 친자매처럼 아껴준 화영은 그녀에게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순이야, 정말 괜찮겠느냐? 마님과 제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저녁,
순이는 깨끗이 목욕하고 단정히 옷을 차려입은 후 막걸리 2병과 안주거리를 챙겨 황영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영감님, 순이 왔습니다. 순이구나. 다시 생각해본 모양이지. 어서 들어오너라. 영감은 싱글벙글하며 순이를 맞았습니다. 영감님, 소를 빌려주십시오. 대신 영감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래. 그래야 내 순이지. 어서 방으로 들자꾸나. 영감은 순이를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먼저 술 한잔하거라. 순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영감은 순이의 옷을 벗기며 해괴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순이야, 내게 특별한 취향이 하나 있다. 우리 집 소 2마리 이름이 각각 다롱이와 더롱이다. 예. 그게 소 이름이라고요? 그래. 내가 너와 합공할 때, 들어갈 때는 다롱이라 말하고 나올 때는 더롱이라 해야 한다. 일이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만 소를 빌려줄 것이다. 순이는 기가 막혔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롱이와 어롱이.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 그렇게만 한다면 내일 당장 소 2마리를 공짜로 내어주마. 잠시 후 영감이 순이의 위에 올라탔고 순이는 영감의 요구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롱이, 어롱이, 아롱이, 어롱이. 처음에는 또박또박 말했지만 영감의 행위가 거칠어지자 순이는 숨이 가빠져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로, 어, 로, 아, 어. 한참 후 영감이 만족한 듯 일어났습니다. 영감님, 이제 약속대로 소를 내어주시지요. 그런데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가 약조를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아롱이, 어롱이를 정확히 말해야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 어소리만 냈으니 무효다. 영감님, 그게 무슨 억지십니까? 분명 약속은 약속이다. 제대로 못했으니 소는 못 빌려준다. 순이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옷을 추스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화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그 파렴치한 늙은이가 그런 해괴한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냐? 예, 마님. 제가 끝까지 잘했는데도 트집을 잡으며 아롱이, 어롱이. 그 2마디를 제대로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더냐? 그러더니 화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마님. 가지 마십시오. 순이가 말렸지만 화영은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황영감 댁에 도착한 화영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황영감. 당장 나와보시오. 아니, 이게 누구야? 화영이 아니냐? 영감이 나오자 화영이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순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농락해도 되는 줄 아시오? 농락이라니? 나는 정당한 조건을 제시했을 뿐, 조건을 못 지킨 건 순이 쪽이지. 화영이 언성을 높이자 영감은 오히려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화영이 그리 화낼 것 없네. 자네가 직접 와서 다행이구먼. 사실 내가 원한 건 처음부터 자네였소. 뭐라고요? 순이도 좋지만 자네처럼 농익은 과부가 더 내 취향이란 말이지. 어떻소? 자네가 직접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 소 2마리를 당장 내어주겠소. 화영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순이마저 수모를 당한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좋소. 대신 이번에는 확실히 소를 빌려주는 거요. 물론이지.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 화영은 이를 악물고 영감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은 화영에게도 같은 조건을 내걸었고 화영은 순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확히 말하려 애썼습니다. 아롱이, 어롱이, 아롱이, 어롱이. 하지만 영감의 행위가 거세지자 화영 역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로, 어, 로. 한참 후 영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화영이도 별 수 없구먼. 끝까지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 약속도 무효요. 이 나쁜 영감.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소? 내 조건은 분명했소. 제대로 못한 당신들 문제지. 화영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화영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더 이상 황 영감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너무 순진했구나. 마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 영감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 우리를 계속해서 농락하려는 속셈이야. 하지만 우리도 바보는 아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틀 후 저녁, 순이가 다시 황 영감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잔뜩 들고 갔습니다. 영감님, 다시 왔습니다. 순이구나. 이번엔 제대로 할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 예, 영감님. 밤새 연습했습니다. 영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순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이번에 순이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숨이 가빠져도 끝까지 또박또박 가롱이, 어롱이를 반복했습니다. 영감은 만족한 듯이 일어났습니다. 좋다. 잘했다. 내일 아침에 소를 끌고 가거라. 그 말씀 참말이십니까?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소를 끌고 오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지독한 황 영감이 소를 빌려주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화영과 순이는 드디어 밭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밭일을 끝내고 소를 돌려주러 갔더니 영감이 말했습니다. 소를 더 쓰고 싶으면 또 오너라. 조건은 알지. 그 후로 화영과 순이는 번갈아가며 사흘에 한 번꼴로 황 영감 댁을 찾았습니다. 화영은 주로 밤에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황 영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아닌가 수군거렸지만 화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자 화영의 밭에는 곡식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또 다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 영감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동네 여인들만 보면 추근거리던 영감이 요즘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었어. 황 영감이 요즘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비실거린대.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여자를 밝히더니만 이제는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더군. 가을이 되자 화영의 집은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다른 집보다 늦게 농사를 시작했음에도 수확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님, 올해는 정말 풍년입니다요. 그래, 순이야.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추수가 끝날 무렵 황 영감이 헬쑥해진 얼굴로 화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화영, 잠깐 할 말이 있네. 무슨 일이시오, 영감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는가? 뭘 그만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제 더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했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에 부치는구먼. 영감은 풀이 죽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 화영과 순이는 일부러 영감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번갈아가며 찾아가 영감의 정력을 완전히 소진시킨 것이지요. 아니,
영감님이 먼저 조건을 내걸어 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니요. 저희는 내년에도 소를 빌려야 하는데요. 소는 그냥 쓰게. 공짜로 빌려줄 테니 제발 그만 좀 찾아와 주게. 화영은 속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그럼 앞으로는 소만 빌리겠습니다.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화영과 순이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마님, 우리가 해냈습니다요. 그래. 결국 그 영감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구나. 그 후로 황 영감은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노인이 되었고 화영과 순이는 해마다 소를 공짜로 빌려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화영의 억척스러움 덕분이라 생각했지만 진실을 아는 두 여인은 가끔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때로는 힘이 아닌 지혜로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두 여인은 자신의 약점을 무기로 사마강자를 굴복시키는